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삼형제 조합입니다. 금요일의 삼형제 조합.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오는데 혹시 뭐 어디 미끄러지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 운동신경이 없진 않아. 나는 한 번 넘어졌는데. 아니, 뭐 그러실 연세죠. 연세는 그 정도 안 됐는데 손목 나갈 뻔했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자, 오늘 다룰 게 많아서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 법관 회의 또 열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이제 임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그 어떤 그 행동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죠. 일단 법원장 회의나 아니면 월요일 날 열리는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환영의 입장이 나올 리는 만만한 것 같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일단 오늘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법원장회의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이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일부터 11일까지 법률신문하고 같이 해서 이 올바른 사법제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가롭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질 만큼.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공론화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는 한데 지금까지도 사실 이 사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이 이 사법 불신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만 배제되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근원적인 문제 제공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개혁에 저항하기,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안들을 이제 우리가 검토할 때 결국 이제 위헌성을 최소화해서 결국 이제 저는 마땅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 사실은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그 직에 더 놔둘 수 없는 지경까지 저는 왔다고 보는데 그때 적시에 어떤 인적 청산에 관한 조치들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크게 좀 남습니다. 뭐 지나간 일은 이제 더 이상 후회해봤자 지나가 버스니까 손 안만 흔들어봤자 의미 없는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됐냐 이 부분인데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 이 대통령 앞에서 그 3일날 12월 3일날 같이 밥 먹었잖아요. 오부 요인들.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한 말하고 똑같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 말이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그걸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없게 만들어주면 이런 논의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니 뭐 법 왜곡죄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 우려를 걱정과 우려를 국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계속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모든 사태를 사실상 초래한 그 문제를 만든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지금 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더 거쳐서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고 지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사법부 자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불신의 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더 저런 식으로 공론화를 거쳐서 더 끌자고 하는 저 발언 자체가
저는 저 자체도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사법부 전체가 이제 그럼 개혁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어가지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좀 양심 있는 판사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 이 문제의 원인을 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마지막 기회를 좀 한번 판사들이 좀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호위 무사가 양심 있는 판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 전체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위 무사가 되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거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저는 사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엊그제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준비된 원고 와서 이제 읽고 굉장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입장을.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은 그거 말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국민들이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던 그 파기환송 과정, 이유, 사유 이걸 먼저 말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그걸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안 하는 뭐라고 거잖아요. 얘기를 네. 꺼내는 순간에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해?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 네. 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거는 법원행정처럼 그 죄도 그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은 천대엽한테 계속 미루는 거고 본인은 어쨌든 자기 모르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네. 근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라. 우리 선 넘지 마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 내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구속 기간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해 준 뭐 이건 정말 그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 있는 판사예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예. 충분히 아닐 수 있는 아니었던 법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내지는 다른 이유로 법관 전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쪽에 서게 만드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김의원한테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사법부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목소리를 냈으면은 국민들이나 뭐 정부 여당이 이렇게 푸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찍소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은 그런 판사들은 모른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냥 아닥하고 있는 거, 그냥 닥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그런 목소리들을 아주 드물게 냈던 적이 있죠. 뭐 유신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예. 뭐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를 마지막 보루라고 그렇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냐? 그건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이번에 안 낸 거를 보니 법관 이제 우리나라에 3,000명이 좀 넘는 판사가 다 한 통서가 아니야?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워요. 이걸 좀 좁혀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단계적으로 해결을 좀 해 나가야 예. 효능감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직연 탄핵 얘기해봐야 이제 뭐 다 지나간 버스 손 흔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명 한 명 핀셋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소거해내야 그 예.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기현
재판장이나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관리하는 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진격의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했던 그 행위는 이게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사법부가 정치질을 한다? 법복을 입고 정치인으로 기능을 한다, 역할을 예. 한다. 저 자리에 지금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직연 재판부만 문제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영장의 줄기각. 이 영장 기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러다가 정말 내란 종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너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으로 핀셋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았지만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아주 필요 최소한의 전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뭐 전체 판사들이 이제 그럼 적으로 되는 이 부작용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뭐 감수할 건 감수는 하더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저는 위헌성을 제거하는 논의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저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위험성 전 그 부분에 대한 감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가 그러면 더 주의하고 정말 치밀하게 정말 준비해서 이 내란 종식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이 좀 없으시도록 좀 해야 될 시점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금 중요한 게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설치법이 이제 법사위는 통과했고 본회의는 이제 원래 어제 뭐 올리려고 했으나 어제는 안 됐고 뭐 다음 주에 뭐 올릴 예정이다 뭐 이 얘기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좀 더 그 위헌성에 대해서 아니 네. 그 심도 있게 한번 그 심의를 하는 절차로 넘겨진 그렇죠. 거죠. 민주당 내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그 위헌성을 한번 좀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국민의힘하고 이제 윤석열은 당연히 이제 위헌 소송으로 이제 끌고 갈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판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가능성도 뭐 없는 거 우려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뭐 위헌성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할 건데 예.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나 다른 내란 관련한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들은 무조건 이거 위헌 심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제기했을 때 일단은 재판을 하는 법원의 재판부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헌재로 보내는 넘기면. 순간에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판은 그냥 스탑되는 정지되죠. 거예요. 예, 예. 네, 중단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번에 특별법 내용 중에 내란 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는 안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구속 사건의 경우에 헌재의 위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진행 안 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구속 상태에 둘 거냐 모르겠어요. 재판부에 따라서는 재판 진행이 더 이상 당분간은 안 되고 스탑돼 있고 헌재의 결정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일단 보석으로라도 풀어놓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예. 예. 저는 이 리스크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 리스크가 커요. 아. 그럼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그 특별법이 지금 1심과 2심에 2개 이상의 그러니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전담 재판부하고 영장 전담 법관을 둔다. 그리고 추천위원을 3개 저건 아직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니죠. 8일에 지금 보니까 민주당 정책위총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을 2배수를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지금 위원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위원이라는 거는 헌법재판관이 9명 있잖아요. 예. 9명 중에 이제 6명이 인정을 해야 이제 위원으로 선언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저 나온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추천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것이 헌재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검사들을 지휘하는 예. 사실상의 그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추천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그 목표하에서는
조금 저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하자는 입장인데 어떤 그러면 내란 재판부가 돼야 되느냐? 예. 위헌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정말 위험성이 소거된 그 법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누구도 토달지 못하게. 그렇죠. 누구도 이견을 제시 못할 정도로 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1조에 사법권은요. 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고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법원에서 고르면 예, 사법권이 예. 법원에 속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법원조직법상에는 판사회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판사회의에서 그러니까 조희대의 영향력을 배제한 판사회의에서 고를 수 있다면 그럼 저는 위헌성도 제거되고 조희대의 영향력도 소거할 수 있는 좀 그런 모종의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뭐 차성환 교수 같은 분도 판사회의로 넘겨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입장을 교수님들도 좀 일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위원회 민주당하는 추천위원회가 9명인데 그 중에 헌재 사무처장이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판사회에서 3명. 네. 물론 저 가안이지만 저렇게 되는데 아예 그냥 판사회의에서 전권을 판사들이 주는 9명을 거죠. 다 고르는 거로. 전권을 주는 거죠. 근데 전권을 주고 저는 그나마 이제 전권을 주더라도 그럼 판사들 풀을 만들 거 아니에요. 추천위원회에서.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면 또 그 안에는 조희대 묻은 사람들이 또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하나의 일종의 뭐 비토권을 가진 검증위원회 같은 건 하나 좀 만들어서 소극적인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나 변협이나 이 법원 노조 이런 사람들이 좀 어우러지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 정도만을 좀 제한적으로 한다면은 그럼 저는 위헌성에 대해서는 크게 시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안전장치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추천위원회에 법관이 아닌 법무부나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다르죠. 왜냐하면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는 고르는 거랑 빠지고 다르죠. 다른 비토권. 법원 이외 조직이나 인사로 구성된 데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하면 똑같은 거지. 아니 근데 왜냐하면 직접 고른다는 것은 외부의 개입이나 독립성 예. 침해로 볼 수 있지만 본인들이 골라온 숫자 내에서 제한적으로 검증 정도만 좀 해서 가려낼 사람들 아니 가려낸다면 법관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 인사가 비토권을 행사하면 근데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똑같죠. 여기서 추천위원회 단계에서 올리나 비토권 행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걸러내나 똑같은 효과지.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조희대 인사권 아래에 있는 법관들의 때문에 지금 그 인사권을 조희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건데 저 추천위원회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9명을 골라주세요 하면은 그러니까 그 신뢰가 담보가 안 된다는 거. 그게 판사회의가 조희대 영향력을 어쨌든 하에 있는 그 판사들인데 법관들인데 그 완전히 우리가 공정한 누가 봐도 토를 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판사들이 거기 이 추천위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전국 법관회의나 뭐 예. 판사 회의가 이제 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고 가정하기는 어렵고 예. 그렇잖아요. 조희대 원장은 이제 1년 좀 지나면 퇴직할 사람이고 거기 판사회의나 법관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판사 생활을 더 조희대가 할지 앞으로 모르는. 인사를 2번을 더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당장 내년 초에 인사가 있죠. 예. 예. 하지만 그 판사들의 인사라는 건 상당히 이렇게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예. 검찰 인사보다도 훨씬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예. 어떤 재판부의 구성이나 그 재판부에 어떤 판사가 갈지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을 통해서 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입법으로 정해놨을 때 그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는 우리 헌법 규정상의 사법권의 핵심적인 요소인 재판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형식 뭐 이게 추천위원회 구성에 그 외부 인사가 개입을 하던 아니면 법관으로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를 고르면 다른
법원 이외 기관의 사람들이 참여한 데서 비토를. 비토권을 행사하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 그 헌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가겠죠, 헌재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간다. 그럼 갈 정재판 가능성이 성지가 높아요. 된다. 그러니까 헌재에 올라가는 순간에 현실적으로 생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1심을 직위원재판부에 맡기고 2심을 고등법원에 맡기고 그냥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휘하 그 통제 아래 있는 그 법원에 그냥 맡겨두는 게 그냥 법관들의 양심에 맡기고 선의에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아니 근데 아니 저는 그런데 네. 지금 저 특별법을 진짜로 통과시켜서 시행하더라도 아, 직위원 일심- 판사의 네. 1심 선고를 막을 수는 없죠. 막기는 어려워요. 그 직위원 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1심을 예. 갖다 본인이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예, 내란 전담 그러니까. 재판부에 넘길지. 예. 근데 본인이 아마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겠죠. 어. 예. 아니 그러니까 2심도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예. 2심도 그냥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안 만들면은 2심도 어쨌든 그냥 고등법원에 가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직위원 판사가 워낙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경험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1심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여러 건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이상한 재판부가 또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우려라도 없애자. 음. 그래서 그냥 이걸 법으로 다 규정을 해서 해결하자. 그러면 이제 위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아까 드리려다 말았냐면 결국 직위원으로 상징됐고 조희대가 그 만학의 근원인 건 맞는데 예. 지금 이 논란이 더 커진 데에는 그 영장의 줄기각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서 영장 발부를 지금 조희대 사법부 체제하에서 틀어지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조금 더 이걸 확대시키면 내년 2월에 조희대 체제에서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고등부장들 다 바꾸죠. 예. 그럼 바꾸면 그때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럼 재판을 또 재개하는 그 도발을 하지 않냐.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스스로 했거든요. 다음 순서는 분명히 이재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거고 이 불안감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도 그때 내란 일으킬 때도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내란 주장하는 사람들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내란 일으켰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지.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저는 그래요. 내란 특별재판부도 저는 하자는 입장인데 하더라도 위헌성은 최소화해서 하는 게 맞죠. 아니 왜 굳이 위헌성을 달고 삽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려면 먼저 조희대와 직위원이 범한 위헌적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를 먼저 대안을 제시를 해야 그럼 내란 재판부 안 해도 되죠. 근데 대안 없이 내란 재판부도 위헌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것이다. 그럼 저는 우리 헌법 65조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65조에는 우리 국회에서 법관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법관의 독립을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거라면은 탄핵 대상에서도 법관은 빼야 맞죠. 근데 마땅히 우리 국회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쓰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은 사법부를 그대로 놔두자라는 것은 지금의 조희대 체제를 너무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중간에 그거는 논리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판사에 대한 신분적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징계 절차가 아닌 대단히 복잡하고 중대한 절차인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보장의 취지에서 탄핵 대상이 된 거지. 예. 뭐 판사 탄핵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입법권으로 그 판사의 신분을 침해하는 그런 거는 전혀 거꾸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논리가. 거꾸로라는 게 아니라 판사도 그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법에 규정된 대로 판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조치를 할수 주권자들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파면까지도 가려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껴야 되는 것이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올려놨는데 지금 직위원이나 조희대 정도로는
뭐 탄핵할 수 없다 내지는 그냥 넘어가자 지금 이렇게 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란 재판까지 온 것인데 저는 사법부 자체가 성역이나 우리가 손대지 못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손은 대되 최대한 전 위헌성을 좀 제거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그 위헌성 부분이 지금 계속 이 논란 이게 사실 우리가 해본 역사상에 해본 적이 없는 최초 거기 때문에 케이스예요, 사실은. 최초. 해본 적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도 지금 우리가 할 수 누가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네. 없고 일단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대통령이 이게 왜 위헌이냐 그 말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 그러니까 2배수 추천된 후보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로 설치하는 게 왜 위헌이냐. 그리고 어제 또 엊그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논란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하고 이 부분 갖고 한번 붙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그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외부의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독소 조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독소의 과실입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국가수이십니까? 동남의 과실입니까? 국회와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시고 변협회장도 들어가셔서 후보자 자격을 검토를 하고 심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독소 조항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의 리스크가 저게 물고 늘어지면은 재판 자체가 중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모든 리스크를 갖다 좀 이렇게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 하시는 말씀은 거죠. 예. 이 특별법이 위헌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헌재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재판이 중지가 되니까. 예, 예. 아, 물론 그 부분 리스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리스크 때문에 그냥 더 큰 리스크를 놔둘 믿고 거예요. 그냥 그럼 고등법원까지 그냥 2심까지 믿고 가자. 아니 근데 아, 그게 사소한 리스크가 절대 아닐 뿐만 아니라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이 특별법을 시행 안 하면 그러면 윤석열이 무죄로 석방이 되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 거의 고려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기적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아니 근데 영장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지. 그 기적이 이제 그 올해 3월 7일 날 일어났던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예. 기적이 한 번 일어났는데 탈옥 사건 한 번 있었고 그때 그 무리한 기적을 갖다가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왜 일으켰는지는 그 기획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그 기획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적을 안 만들겠냐. 근데 이 우려가 있는 거죠. 대선에도 개입을 했었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워낙 이상한 예. 사람이긴 한데 예. 근데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예. 했을 때 그러면 서울 고등에서 그 파기 환송을 그때가 5월 초였잖아요. 6월 3일 선거 전에 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등에서 유죄로 선고를 했냐. 계속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스탑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권 부장이 예, 서울고등에. 그러니까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의도가 있었다면 거기서 고시켰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절대로 그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고법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기획이라는 게 여러 차례 예. 나왔으니까 그걸 기적이 아니라 전 기획으로 보는데 예. 구속 취소부터 대선 개입 그리고 지금도 왜 내란 관련된 사람들 그럼 영장이 왜 줄줄이 기각됩니까? 저는 박성재 영장 기각도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추경호도 기각되고 뭐 김진우 같은 사람도 기각되는 걸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론 전 내란 재판부를 전 위헌성이 제거된 상태로 전 하자는 입장인데 이걸 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당연히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있죠. 근데 그 위험이 무서워서 아무 조치도 안 해버리면 더 큰 위험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잠재적 위험을 우리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저는 그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추미애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저게 조금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법관을 처음 임명할 때는 지금 다양한 기관들이 구성돼서 임명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이 해오고 있어서 그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반대 이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재판도 좀 1심에서 끌어오겠다는 거고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법관을 고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 최소화하는 것이 유연성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노력 아니겠는가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사실 고법에서 그때 그러니까 아까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고법에서 그때 당연히 이걸 갖다가 정지시킨 거는 그런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 거라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 근데 그 재판 당시하고는 중지한 거를. 사실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만약 진짜 고법에서 예를 들어서 고를 했으면은 정말 고등법은 불탔습니다. 국민적인 대선을 어떤 못 치렀겠죠. 저항이.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법부에서도 지금 자꾸 그 푸시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아니 그럼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 물론 다르죠. 근데 예. 거꾸로 아닌가요? 거꾸로 어떤? 지난 5월은 예.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차하면 일부에서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상황은 다릅니다만 그런 어떤 위험성과 관련해서 거꾸로인 상황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전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또 거꾸로도 해석은 가능한 게 오히려 그때는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스톱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조이대 체제에서의 이 기득권들이 이제는 정말 퇴로가 없잖아요. 퇴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대웅 고법 원장이 국회 나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더 우려스러운 거는 조이대 체제하에서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고등법원의 재판장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었을 때 지기현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뭐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유, 사람들이 무서워라. 재판부로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 그걸 열어놓는다면은 저는 정말 그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신배이랑 저랑 이제 김은남 의원을 이렇게 둘이 2대1로다가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심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못한다라는 부분도 일리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 조희대 대법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윤석열이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당해서 그러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러면은 조희대 본인이 만약 그때 계엄 때 무슨 잘못된 일을 했었다면은 나한테 분명히 화살이 돌아올 테니 나한테 칼이 돌아올 테니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2심을 갖다 똑같이 1심에서 직위원도 윤석열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하고 2심도 똑같이 관대하고 그럼 간다면은 그다음에 분명히 다음 순서는 아까 신변 잠깐 말했지만은 다음 순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제기할 거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분명히 다음 순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전제가 일단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전제가 없나? 아니 만에 하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손치더라도 서울 고등의 어느 부장이 그러면 운명 공동체로 자기 몸을 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구만. 아니 근데 지금도 영장 그랬으면 판사들이 좋겠는데. 지금 무슨 그러면 근거로 조희대와 묶여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영장 그 말이야, 판사들이 지금. 이 진짜 상황을 이해가 안 보잖아. 돼요.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내란을 진압하자는 게 국민적 컨센서스인데 왜 그것도 아니 4명의 판사인데 그중에 한 명도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진관 재판장 같은 평가를 받는 판사가 저 넷 중에 없잖아요, 한 명도.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불안한 그게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사람들이 이렇게 왜 상황이 설명해 주잖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 뭐 제가 보기엔 가장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그 박성재 그렇죠. 전 장관에 대한 영거푼 영장 기각인데 그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느냐? 법조인으로서는 그건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까지는 그 생각이 되는 사례예요. 그거는 예.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하고 법률적인 소명 내지는 입증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진관 판사가 지금 재판 진행을 매우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진관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데려다 놨더라면 지금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다 발부가 됐겠느냐? 물론 다 발부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발부는 안 됐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발부율이 조금 높아졌을 수는 있겠지. 아니, 조금. 아니 근데 저는 발부율도 문제지만 지금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태용 같은 사람은 또 발부를 해줘요. 근데 또 박성재는 2번이나 또 기각을 하고 또 김건희의 오빠는 또 기각을 하고 또 이종석과 관련된 최혜병 그 수사 외압 라인들 5명은 다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영장전담 판사들의 문제냐 아니면 특검의 부실 수사냐 이 둘 중에 뭐 판단이 저는 이제 우리가 논박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거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럼 누구는 구속이고 누구는 기각이라는 게 이건 너무 좀 편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추경호까지 하면 기각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럼 어떤 특검을 해서 어떻게 더 진실을 그러면 파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진실의 벽이냐?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판단의 좀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판사 내지는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우리하고 1대1로 비교할 만한 아니 나라는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100% 모든 경우에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돼서 저도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박성재가 무죄가 나는 게 확정이 된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그건 아니죠. 예, 기소되고 이제 예. 재판 받으면 예. 1심 내지는 뭐 판결로서 유죄가 나올 거고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 전체적인 어떤 리턴을 고려하고 또 전체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얻을 수 있는 국민 전체의 수익 내지는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더 크다. 더 크면 예.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김영남은 내가 다 그 이해하는데 오늘은 약간 그 부분은 내가 약간 반박 뭐 있는데 할 말은 더 있지만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 추천위원회를 그렇게 외부인 말고 전체 이제 판사위원회 맡기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좀 위헌성이 좀 줄어들지 줄어들죠. 않겠냐. 그건 줄죠. 충분히 그럴 수 지금보단 있죠. 줄죠. 조국 혁신당에서 그래서 민주당안 말고 그 헌재 사무처장 추천 3명하고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요걸 빼고 요건 워낙 반발이 클 테니까 위헌 리스크가 있으니까 대신에 한국 법학 교수회 2명하고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여기를 해서 좀 하는 건 어떠냐. 완전 민간으로다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인 중에 판사를 5명 넣었다가 과반 이상을 판사들 넣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안보다는 조금 더 위헌성이 덜한 안이죠. 사실은 판사들을 과반 이상 넣어놨으니까요. 덜한 거야. 그럼 저것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으려면 문제는 삼죠,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들의 독립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101조를 보면 예.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이라는 거를 판사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주면은 위헌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까 제가 비토건 얘기했을 때는 이제 김영남 의원님처럼 또 다르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구성을 해주면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헌법재판소가 기계적으로 법 적용하는 곳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
교과서에도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해 놓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 현실을 보면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우리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위헌성은 거의 확실히 제거된다. 근데 차라리 지금 조국혁신당 안이 제 얘기와 민주당 사이에 한 중간 정도에는 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위헌성 면에서는. 조국혁신당도 뭐 저도 그러니까 저게 고민을 조금 한 더 거죠, 진일보 한 거긴 한 네. 것 같은데 좀 그럼 진작 좀 얘기를 하지 이제 와서 뭐 이제라도 얘기하는 게 뭐. 근데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추진 있는 중이니까. 과정이니까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뭐- 한시가 급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급한 거지. 아니 저는 영장 판사들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영장 때문에 이게 수사가 방해가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 그 우려하는 부분도 리스크가 너무 실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충분히 크다는 거 타당하신 충분히 말씀이에요. 타당한 네. 말이고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한테 전체를 어쨌든 그러면 최소한 조의대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좀 덜하지 않겠느냐. 판사들의 양심을 좀 믿어보자. 그러니까 집단 요것도 지성을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못 믿겠다 나. 양심 있었으면 벌써 연판장 들고 돌리고 성명서 나오고 그랬을 그것도 거다. 일리 있는 지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검증위원회 같은 건 정도 둬야 그게 기토위원회. 담보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는 뭐 거죠. 그 부분을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여유 있진 아니니까 않죠. 예. 하루 빨리 좀 그 민주당에서 그리고 야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지 여당이지. 아니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정말 내란 종식에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한 지금 네. 분기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보는데 네. 아니 만약에 사법부가요 자정작용만 제대로 됐었어도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많은 시민들과 또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다른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골몰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불신과 불만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아무 조치도 안 하면서 권한이 있는데 안 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 뭐 국민 주권에 따라서 이제 대의 기간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잖아요. 내란 청산을 이거 해야 제대로 되냐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명 근데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 결과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좋게 나오잖아요. 내란 청산의 동력이 꺼져요. 현실적으로는 선거에서 진 정치 집단은 힘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그걸 따질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갖다 내란 청산에 대해서 뜨끔미지근하게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그럼 좋은 결과가 민주당한테 나오겠느냐. 아니 나오겠느냐. 그렇죠. 그건 뜨뜻미지근하게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전력을 무리했을 다해야 되는 게 때-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거를 헌재로 보내는 순간에 그게 어마어마한 리스크다 이거죠. 뭐 헌재에서 모르겠- 나중에 이렇게? 몇 달 후에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가는 순간에 발생할 리스크가 근데 이 크거든요.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거는 제가 헌재 윤석열 8대 0으로 파면 결정 내렸잖아요. 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헌재가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헌재도 네. 100%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진숙 같은 경우 방미통일로 해가지고 이제 임기를 단축시켜서 나간 거지. 네. 사실은 탄핵을 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이 위법한 행동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준도 헌재에서는 직에 복귀시킬 정도다라고 해서 또 복귀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헌법재판소도 100% 믿기 그거는 거 어렵죠.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탄핵은 그러니까 그 직에 재직하는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삼을 수가 있는 거고 이진숙 당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 날 탄핵 소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 사유 사유가 자체가 안 탄핵 사유를 미달한 듯? 네. 만들어낼 시간이 없었어 그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다음 주제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 않지만은 요거 좀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하고 2022년에 그 공천 관련해서 통화한 녹취 이거 5개를 특검에 제출을 했네요. 지난 7월에 제출했다고 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제 그때 이제 2022년 4월 24일하고 25일 날 한 얘기예요. 저거 말고 그 김태우하고 김진태, 안철수, 이인선 또 한 명 있는데 뭐 누구더라? 하여튼 5명에 대해서 쭉 한 걸 5개를 갖다 녹취를 제출했다고 해요. 내용은 저렇게 하고 이거는 저거로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죠. 대표였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공천농단 쪽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가 지금 거의 예. 안 된 미진한 상태인 건데 저 5명만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일단 이게 딱 5개만 지금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취사 이준석이. 선택해서 이제 제출을 한 것 같고 거의 그냥 이 당이 윤석열 사유화된 판 내지는 예. 김건희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김영선 자리 비켜줬던 그 경남지사 건도 윤한홍 같은 사람 못 나가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끼리 여러 가지 그 권력 투쟁과 그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입김이 작동하면서 사실 이준석 당시 대표도 이 공천을 그럼 제대로 관리한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수사로 밝힐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좀 미진한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요 문자가 지금 공개는 된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은 모든 전화 통화를 다 자동 녹음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로 다 갖고 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장된다고 그랬죠. 저장된 녹취 파일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하지 않은 파일만 골라서 제출을 했을 텐데. 네. 근데 저거 보면 당시 윤석열이 언급한 사람들은 다 공천이 됐어요. 보세요. 그렇지. 예. 됐죠. 김태우 김태우 그때 됐지. 강서구청장으로 공천이 돼서 당선된 이후에 한 1년 만인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날라갔거든. 그렇지. 근데 그거 당선된 거. 사면 복권 시켜서 다시 다시 출마를 그렇지. 시켰던 거고. 어. 김진태 강원도지사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저 김건희 찾아가서 공천 받았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 분당 받았죠. 받았지. 갑에서 공천 받았지. 이인선 대구에서 보궐선거 공천 받았지. 한 명이 참 전화 거론된 사람 5명 중에 한 명이 장영아였었거든요. 장영아는 안 됐지. 거기는 안 됐지. 거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뺐어. 그러니까 사실 다- 아니 그건 좀 어, 심했고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심했고 거기까지 심한 너무 심했어. 케이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한 거를 예.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다 그대로 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 경우 빼고는 예. 다 해준 거야 다. 그러니까. 근데 장영하 변호사도 그때 나갔다가 안 된 거 아니었어요? 성남시장으로 나가려고 했었나? 그랬었나? 성남시장 나가려고 했던 거죠. 예. 국회의원 내가 선거에 그거- 나갔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거 한번 밖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지금 언급된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다 공천이 됐어요. 다. 근데 어쨌든 이게 윤석열이 이게 이 특검에서도 이걸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요즘 머뭇거리는 게 저 녹취에 이준석이 제출한 저 녹취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이준석이 내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임명되면 다시 상의드리겠다 뭐 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윤석열이 25일 날 그 얘기를 했다는 저 전화 통해 제공된 녹취 중에서는 마지막에 나는 누구를 꼭 전략 공천하라는 입장은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거 맞죠? 이걸 빠져나가려고 이 말을 한 건가 윤석열이? 현실적으로는 애매할 게 하나도 없죠. 없지. 그렇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똑같아. 그렇지. 사장님이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야 오늘 점심 내가 쏠게 가자. 난 짜장면 시킬게. 그렇지. 근데 난 짜장면. 근데 뭐 내가 다 뭐 짜장면으로 통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다 다 짜장면이지. 곱빼기 시켜도 큰일 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당시가 2022년도 핵심이잖아요. 그때 예. 지방선거랑 재보궐 김영선 그 공천거까지 이제 명태균 이슈가 나오는 그 시기인데 결국 정당이라는 거는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당의 체계가 있고 공천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절차대로 당을 위해서 공천권이 행사가 공적으로 권한이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뭐 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김건희나 명태균이나 이 외부에서 작동된 힘
이걸 가지고 사실상 뭐 여론 조사를 가지고 수치를 조작한 것도 그 안에 또 섞여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권들을 챙기기 위한 공천을 했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고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그 수사팀장이 박근혜 특검 때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징역을 3년 구형한 것이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여론 조사만 돌려도 이거는 정당에 대한 개입이니까 민주주의 수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박근혜한테 3년을 때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훨씬 심각한 지금 공천 농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고 사실은 정당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이거는 다 수사를 해서 처벌에 넘겨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특검이 고려를 하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이준석은 그럼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 이준석이 해야죠. 구글 드라이브를 좀 딱 달랑 5개만 지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가장 본인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제출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윤석열, 이준석은 공범이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 다 공천됐고 그렇지. 그 과정에서 뭐 형식적으로 경선을 거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략으로 꽂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냥 윤석열이 바라는 대로 한 거잖아. 그러면 말한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당의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 제가 보기엔 윤석열, 이준석은 공범이에요. 이게 대학 입시에서 총장이 누구 이렇게 구멍 열어줘가지고 입학시키고 하잖아요. 그때 정유라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대 총장까지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입시 업무를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랑 어. 똑같은 거죠, 사실. 대학 비유를 하자면. 총장이 대학 부정 입학 입시 관리 업무를 보는 교직원이나 교수한테 누구 참 좋아 보이던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니 꼭 뭐 그 하라는 건 아니고. 하라는 건 아니고 잘 보라고. 내 말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됐어, 그 사람. 그 사람들 다 면접 점수가 만점이야. 그러면 그게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거예요. 구조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공모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저 이준석 그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은 저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을 거예요. 저게 그 해외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는 이게 검찰에서 함부로 압수수색을 할 수도 불가능할 테고 방법은 없을까요? 저거? 아니 본인이 열어주면 되는데 절대 안 열어주겠죠. 그리고 그리고 방법은 없는 거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구글 본사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온갖 복잡하게 거의 한동훈 전 대표 수준으로 패스워드를 걸어놨을 텐데 본인이 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까 그 장영환은 2022년 6월에 성남 분당갑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다가 포기하고 안철수가 공천을 받았다고. 안철수 의원하고 맞네. 이게 어. 부딪혔으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네. 옛날에 그러니까. 아마 성남시장을 나갔었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다 들어준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돼? 아니 그렇지 왜냐면 안철수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을 배제. 인수위. 근데 하필 장영하 변호사가 딴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가려고 하는 지역에 동일한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게 문제일 뿐 결국에 그건 둘 다 공천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얘기한 건 다 들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시사인에서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 카톡이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때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함성득 교수란 이름도 나와요.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한테 토스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떳떳하면은 직접 주면 되잖아요. 왜 누구를 통해서 공관위원장한테 또 넘겨줍니까? 또 본인이 받아서 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하고는 지금 저렇게 상의한 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당무를 관리하면서 본인이 이제 명태균과의 관계 또 윤상현과의 관계 이걸 총지휘 감독을 했다. 근데 당대표니까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결국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자기 사당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천을 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원들 내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정말 윤석열이가 2016년도에
윤석열 그 박근혜 처벌해 달라고 했던 그 공소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천 업무라는 이 정당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엄벌에 처했기 때문에 그럼 업무방해. 업무방해로 이거는 왜 안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특검이 정말로 그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 그 문자들을 봤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2차 특검 그래서 얘기도 1차 특검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내란 특검은 한 9일 남았고 2차 특검도 28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김건희 특검도 2차 특검 필요하잖아요. 이거 추진을 하려면 법안 발의 할 텐데 일단 2차 특검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은 두 분은 아니 근데 동의 안 하시나? 특검의 가장 한계는 뭐냐면 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있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장 아무리 해봤자 6개월을 넘기긴 어려워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특히 캄보디아, ODA 등 해외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6개월을 더 한다고 예. 끝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예. 그럼 2차 종합 특검을 해도 또 상당 부분이 남아요. 수사해야 될 부분이. 뭐 캄보디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건 오래 걸리고 다른 부분도 어쨌든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 맡기느냐 경찰에 맡기는 건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그게 어쨌든 경찰이 국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거부감이 클 테니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오히려 어떤 조직을 한정해 놓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으니까 특검은 그거보다는 국가수사본부 같이 항시적이고 사실은 인력 풀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 국가수사본부 같은 거는 본부 내의 인력뿐만 아니라 급하면 일선의 수사 인력도 파견받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국가수사부로 뭐 경찰이 예. 이런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예. 앞으로는 그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좀 맡기가 뭐하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도돌이표인 게 그렇게 되면 어차피 특검을 하더라도 또 검사 위주의 특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검사 못 믿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충돌되면이.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행정부에서 또 수사를 하는 것이 또 이게 정치적인 논란을 생산할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예. 전 이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3특검을 했는데 이 사법부의 방해가 아주 크게 작동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전 좀 미진하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법무검찰 쪽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박성재부터 일단 기각이 돼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에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 우리가 나눈 이 명태균 관련된 수사도 전혀 수사가 지금 안 됐고 아니 사실 그때 창원지검에 사건가에 기록 처박아 놓은 거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오세훈 하나 정치자금법으로 넣은 거랑 김건희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한 거 외에는 알맹이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추경호부터도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막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도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예. 종합특검은 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종합특검 한다고 해서 또 무슨 하늘에서 뭐 이런 게 성과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법부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를 먼저 좀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실효성이 담보될 때 그때 저는 종합특검을 통해서 정말 딱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이상은 더 아마 그렇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그 사법부를 정상화를 좀 먼저 선조치하고 그리고 저는 종합특검을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종합특검도 뭐 하여튼 그 중요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 좀 그 문진성 민주당 의원 그 인사청탁 관련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어제 사직 처리가 됐어요. 예. 문진석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냥 할 말만 없으면 되는 건가? 하여튼 나 참. 그러니까 이건 사고거든요. 정말 예. 이런 사고가 없어야 돼요. 참.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보는 게요. 예. 이런 사고들의 누적적 반복에도 불구하고 예. 이 지지율을 참 정말
방어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좀 짠한 마음도 정말 들거든요. 좀 너무 대통령 혼자서 이렇게 개인기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나오면 지지율 올려놓으면 깎아먹고 올려놓으면 깎아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문진석 의원 이미 이 정도까지 다 드러난 마당에 이제 본인 핸드폰 기자들한테 찍힌 거 아니에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그 체리따봉 영상 그 문자 권성동 찍힌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인사청탁과 또 관련된 뭐 학연을 강조한 부분, 뭐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니까 뭐 이렇게라도 좀 해달라는 식의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저 내란 세력을 정리함에 있어서도 이 도덕적 권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고요. 입은 하나니까 할 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 책임을 통감한다면 말로만 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전 최소한 뭐 당직을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기의 뭐 총선에 대한 본인의 거취를 말씀하시든지 좀 책임지는 자세로 나와야 전 이 논란이 좀 잠재화 이제 좀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온 힘을 모든 동력을 한데 끌어 모아도 지금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어쨌든 이런 사건이 터져갖고 제가 그냥 느낀 건 딱 그거였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게 정답이다. 라는 게 하여튼 저는 뭐 제 말이 좀 과했나? 오늘 세신데? 아니 근데 오늘 상당히 말씀에 전 동의가 되는 게 내란봉이래 응원봉을 든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지금도 또 겨울이 찾아왔고 눈도 어제 많이 왔는데 이 추위에 손 동상 걸려 가면서 외치신 거예요. 근데 국민들 그렇게 해서 이 내란 종식에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국민들의 대의기관 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전 좀 정말 더 책임감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전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거 뭐 감싸는 분도 많이 안 계실 거고 이거 잘못된 건 전 잘못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막 분노가 끌어오르더라고. 울분 같은 게 나오는. 분노가 끌어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뭘 국민의힘을 갖다 뭐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그랬나라는 싶기도 하고. 근데 원내 수석이면 원내에선 2인자잖아요. 네. 원내 대표 다음이잖아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는 계속 갖고 있으려나 봐.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야죠. 뭐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